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적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적 미술치료 중 행동치료라고 하는데요. 행동치료는 명확하게 관찰되는 행동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기법인데요. 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제 증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동치료는 문제 행동이 무의식적 역동으로 인한 내재적 갈등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생각한 이상한 행동이란 환경이나 상황에 기인해서 생긴 어떤 학습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치료 기법은 먼저 행동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해서 문제 행동을 교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치료란 학습 이론을 근거로 해서 부적응 행동을 소거하거나 또는 적응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적응 행동을 형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치료란 용어는 스키너가 최초로 정신병 환자의 조작적 조건의 작동이라는 그 연구 보고서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는데요. 이 행동치료는 어떤 생활이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상태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행동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동을 둘러싼 그 환경 변수를 조작함으로써 행동을 적절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그 생활과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집단 속에서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치료가 나타날 때는 그 정신분석적이나 또는 심리역동적 접근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과학적인 심리치료의 확립이라는 입장을 주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치료를 이론적인 면에서 살펴보자면요. 조건 작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 이론을 기초로 출발하는 것이 행동치료인데요. 행동치료는 하나의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환자의 능력에 알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심리치료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대화가 가능한 일부 내담자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 행동치료는 언어 차원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능력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이 행동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동치료와 다른 심리치료와의 다른 점은요. 행동치료가 과학으로서의 임상심리학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과학의 필수 조건은 인식 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치료의 치료 대상은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요. 또한 치료 효과의 평가와 그 치료의 재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치료 절차를 기술해야 됩니다. 또한 치료 대상을 선택할 때는요, 마음이나 정신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과 같은 심적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올라올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이제 수업 중에 아동들한테 제자리에 앉아있기라는 등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운동 반응이나 동작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관념이나 이미지 등 어떤 내재적인 사상도 심리적인 것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언어에 의한 보고를 문제로 보는데 언어에 의한 보고는 의식 내용을 나타내지만
그 의식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동치료의 행동가는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고전적인 행동과 조작적인 행동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행동은 관계가 없었던 자극에 대해서도 경험을 쌓게 됨으로써 유발되는 행동을 고전적인 행동이라 하고요. 조작적인 행동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지나 욕구나 또는 충동에 의해서 어떤 내적 과정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발되는 그런 행동이고요. 단지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행동치료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동치료에서는 특정한 행동의 심적 상태가 아닌 행동 그 자체를 보고 또 행동을 표면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역동적 치료에서는 수면 위에 드러나는 부분이 증상이고 수면 아래에 거대한 어떤 콤플렉스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동치료에서는 증상에 대한 입장은 잘못된 학습이나 또 과잉학습이나 또는 학습의 부족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적으로 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 역동적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역사, 특히 어떤 유아기 체험의 탐색이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행동치료에 있어서는 증상의 발생 상황과 그 상황이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고 변형되어 왔는지에 따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환경 조건을 조작해서 증상을 유지하는 요인을 추출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치료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종래 심리치료는 치료 관계에 있어서 깊은 정서적인 유대를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전이가 필수적인데, 행동치료에서는 보다 깊은 정서적인 관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치료법이라고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행동치료에서는 환자의 내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파고들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환자의 인간성을 그래서 보다 더 환자의 인간성을 더 존중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고요. 행동의 발생 횟수의 빈도나 또 지속 시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 측정하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요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소거를 하게 됩니다. 행동치료의 치료 목표는 행동 변화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하고 있는 호소를 중심으로 증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소하느냐에 따라 거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심리 역동적 입장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는 가능한 빨리 노이로제를 치료하고 싶으면 행동치료로 치료를 하고, 인생을 논하면서 천천히 치료하고 싶으면 심리치료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행동치료의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치료의 최종 목표는 행동 변화, 즉 행동 변화를 위한 자기 통제가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행동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구체화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요. 첫 번째, 부적응이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이 단계에서는 문제 행동의 선행 상황과 문제 행동의 결과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발견된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또한 치료 변화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나 또는 유지시켜줄 사람, 그리고 활동이나 물건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담자의 잠재적인 강화 인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치료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을 협동해서 찾아내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담자의 기능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자가 할 일은 부적응적 행동을 적응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학습 원리를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행동치료에서 대표적인 치료 기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 훈련은 어떤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서 이완 훈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불안장애나 공포장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인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노출을 시켜서 둔감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실에 새를 세 장에 놓고 그 세 장과 내담자의 거리를 점점점 가깝게 점차 가깝게 해서 새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없애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모델링의 경우는 이제 내담자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사람이나 또는 치료자가 모델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자기 표현 훈련이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 조정 프로그램과 자기 지시적인 행동이 있겠습니다. 미술 치료에 있어서 이제 행동주의 접근은 행동 수정 기법이나 기법을 미술 치료에 실제로 적용시킨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행동 수정 기법은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심리치료사가 행동치료사의 기법을 이용하거나 또는 행동치료사가 심리치료사의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례를 통해서 많이 나와 있긴 하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시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신뢰와 수용, 그리고 관용의 근거를 두고 있는 치료사와 내담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강화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행동주의자들은 칭찬이나 어떤 다른 사회적 강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를 해 나갑니다. 나아가서 심리치료사는 더욱 섬세한 방법으로 또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격려를 해 나간다는 방법이 비슷하고요. 또 두 치료는 내담자가 치료사의 신뢰를 위해서 행동하는 내담자의 욕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전이 현상에 의존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모방 행동의 이점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주의자의 기법은 개인이 좋아하는 모델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찰의 개념은 두 치료 모두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심리치료적인 통찰은 내담자가 그 내담자의 이제 태도나 신념이나 감정이나 갈등이나 그리고 무의식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게 될 때 통찰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행동적인 통찰은 내담자가 그의 입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환경적인 자극을
깨닫게 돼서 구별할 수 있을 때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전문가들은 역동적인 정신치료와 행동치료를 극단적으로 이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치료에서의 행동주의 기법들은 특히 정서장애 아동이나 정신지체 아동에게 많이 유용한데요. 행동치료가 적응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치료 기법을 미술치료에 적용한다는 것은 정서장애 아동들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소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정서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접근에 의한 미술치료는 심한 불안장애 아동과 공격 행동이 있는 성인을 포함해서 많은 집단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접근 방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언어적으로 표현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또 지적 수준이 낮거나 논리성이 부족한 아동이나 성인들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행동치료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행동치료 기법으로는 행동형성법과 그리고 촉구법, 그리고 용한법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동형성법은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는 절차를 행동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형성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찾아냅니다. 두 번째는 출발 시점에서 행동 수준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것을 기초선의 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초선 행동 패턴에서부터 목표 행동 수준의 행동 패턴을 작은 단계로 나누고요. 우리가 목표를 좀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목표를 쉽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초선 행동의 반복으로 자발적으로 다음 단계의 행동이 출현이 되었을 때 그 행동에만 강화 자극을 제시를 하고 그때까지의 기존 행동에는 강화 자극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기준에 달하는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조나 또 지도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촉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잉으로 원조를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자발성이 방해가 되니까 항상 최소한의 원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행동 형성 절차를 통해서 목표 행동을 형성시키는데 또 필요한 기법들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제 그 기법 중에 강화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 강화 계획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적인 강화 계획이 있고 간헐적인 강화 계획이 있는데요. 계속 강화 계획은 적응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을 계속 강화 또는 연속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 계속 강화 계획은 행동을 처음으로 강화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간헐 강화 계획은 정해진 특정 행동에만 강화를 주는 체제가 이 간헐 강화 계획입니다. 또는 부분 강화 계획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정착된 행동을 유지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 계속적인 강화보다는 간헐적인 강화 계획이 목표 행동이나 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데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행동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면 행동은 이 간헐적인 강화에 의해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촉구법이 있겠는데요. 특정한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대상에게 어떤 보조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을 우리가 촉구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제 장애 아동의 행동을 지켜보면 대부분의 행동이 좀 불확실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또 도중에 중단을 하거나 또는 처음 행동과는 다르게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그것을 이제 지속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행동을 끝까지 완성시키는데 지지나 촉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촉구는 원하는 행동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촉구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언어로 촉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몸짓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언어 촉구는 언어로서 행동을 지시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치료자가 아동에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언어 촉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내담자와 거리가 가까이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몸짓 촉구는 손짓과 같은 다양한 몸짓으로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아동의 경우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매체를 장애 아동이 입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 즉시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언어 촉구를 하고, 그리고 또는 몸짓으로 이렇게 X 표시를 그어서 안 돼 라고 촉구를 해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몸짓 촉구는 내담자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째는 신체적인 촉구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동이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아동의 손을 이끌어주거나 또는 어깨나 등을 밀어주면서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찰흙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눌러보자 라고 말을 하고 치료사가 아동의 손을 잡고 끌어서 찰흙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신체적인 접촉의 촉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찰흙을 가리키는 것은 몸짓 촉구이고, 눌러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언어 촉구가 되겠고요. 손을 끌어주는 것은 신체적인 촉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켜서 행동을 변화시키게 할 때는 제일 먼저 이런 촉구 방법을 사용할 때 맨 먼저 몸짓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 촉구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인 촉구를 사용하는 게 매우 효과가 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3가지 촉구를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아동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또 행동을 배워나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환법이 있는데요. 용환법은 촉구를 점차적으로 제거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대상 아동에게 주어졌던 촉구를 점차 감소를 시키거나 제거를 시키면서 아동 스스로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독립심을 키워나가도록 해주는데요. 촉구를 쇠퇴시켜 나가는 방법에는 맨 먼저 언어적 촉구를 쇠퇴를 시킵니다. 즉, 지시하는 단어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치료사의 말에 또는 관심을 가지도록 부드럽게 말을 하고요. 신체적인 촉구를 쇠퇴시킬 때는 그 접촉의 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또 접촉의 압력을 줄여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를 촉구를 할 때는 촉구를 시도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저 세 가지 촉구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지만 쇠퇴를 시킬 때는 먼저 신체적인 촉구를 먼저 쇠퇴를 시키고 두 번째는 몸짓과 언어적인 촉구는 마지막으로 쇠퇴를 시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동형성법에 의한 미술치료를 알아보겠는데요.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행동형성법을 이용해서 사물을 묘사하거나 또는 무의식적인 세계도 표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표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데 이 사물의 형태를 표현하기까지 그런 지도는 어떤 미술 치료라기보다는 어떤 미술 교육적인 접근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물을 묘사하기 전에 먼저 점토 등을 이용해서 3차원이나 2차원적인 사물을 먼저 만들기를 한 다음에 그리기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순으로 단계를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얼굴 그리기에 있어서 먼저 점토를 통해서 점토를 가지고 얼굴 만들기를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동이 스스로 어떤 얼굴의 개념을 익힌 뒤에 그리기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체적인 행동형성법의 치료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서장애아나 지체장애아를 위해서 이 미술치료 접근법을 사용하는 게 실체적인 행동 형성법인데요. 이 실체적 행동 형성법은 미술치료를 하는 동안에 아동의 그림에서 어떤 그림에서 전달되는 개념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개념은 미술치료사에 의해서 이 아동에게 점점 복잡해지는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모델의 구조에서부터 그리기 구조로 발달이 되는데요. 그 사례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아동은 지금 불안과 우울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불안장애 아동인데요. 8세 아동인데 이 아동은 과잉 행동이나 불안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칼이나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노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아동의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물감을 물감을 가지고 저렇게 비비면서 먼저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저 작업을 몇 번 하다가 그 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집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아동이 이제 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주 부정적이고 또 집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기 힘들어하는 아동이 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 탐색이 되는데요. 이런 집을 그리는 작업을 하다가 또 스스로 굴뚝을 직접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지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서 이 행동 형성법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동이 칭찬을 받는 어떤 정적 강화를 받으면서 지분과 벽을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과 벽,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을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굴뚝이나 나중에 집 주변의 것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또 치료사는 작업이 끝날 때마다 미술 재료를 적정한 장소에 이렇게 정리를 해둘 때마다 또 강화를 주기도 합니다. 칭찬을 하면서 강화를 주죠. 치료자는 긍정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촉구나 신체적인 촉구를 사용해서 간헐적인 강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이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면서 자, 제일 먼저 집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집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집 하면 이제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가족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상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왼쪽 위에 있는 지금 점토로 만든 사람은 거의 지금 사람의 형태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도 거의 뭉개져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형태로 지금 보이는 건 이제 팔이 나오고 있고 아래쪽도 뭉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사람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얼굴과 팔과 몸통, 다리로 사람이 나오고 있고 점토를 가지고 집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집 하면 또 가족이 떠오르고 또 집 주변에 있는 어떤 놀이터나 또는 학교 등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주변 환경에 있는 사물에 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이라는 심상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학습된 행동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집뿐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행동치료 기법들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집의 개념을 표현 양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또 아동이 완성을 함으로써 또 성취감이나 즐거움 또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이 가족을 만들고 집을 만듦으로써 아동이 그동안 집에 대한 또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상처들을 상징적으로 회복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체적인 행동 형성법은 새로운 행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아동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개념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행동치료 기법과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능력이 뒤떨어지는 정신지체 아동의 중요한 증상이 이 추상적인 능력이 뒤떨어지는데요. 정신지체 아동들은 이런 아동들에게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모델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추상적인 개념의 수준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적인 접근이 미술치료를 통해서 정서장애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의 인지치료를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적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